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특수 물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경매 쪽에서 좀 오랜 시간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또 만나 뵙고요. 또 수강생 여러분들도 질문들을 좀 많이 해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특수 물건입니다. 그래서 경매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어떤 물건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라고 여쭤보면 거의 뭐 50% 이상의 분들이 특수 물건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뭐 특수 물건에 대한 어떤 개념 이런 거는 좀 이따가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는데요. 일단 특수 물건을 해야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그것도 그럴 것이 경매가 요즘 너무 많이 대중화가 됐고 그걸로 인해서 그 경쟁이 심해졌고 따라서 낙찰가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그렇게 예전만큼 좋지 않다라는 게 이 시장의 정설인데요. 그에 반해서 특수 물건은 남들이 조금 입찰을 잘 안 하는 물건이니까 경쟁 없이 저렴하게 낙찰받아서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특수 물건 요 자체가 문제인 거는 아니고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물건 요게 이제 특수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특수 물건 들어가기 전에 한번 좀 다른 각도 또 한번 좀 바라봐 볼게요. 다른 각도로도. 요게 어느 한 달 서울 시내 경매 매각가 통계입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매각가율입니다. 매각가율이라는 거는 감정평가 금액 대비 얼마에 낙찰이 되었느냐, 그 평균치인 거죠. 제일 위에 칸을 보면 다세대가 한 달 동안 진행 건수가 721건 진행이 됐고요. 그 중에 176건이 낙찰이 됐는데 평균적으로 감정가 대비 거의 80%네요. 79.93%의 매각이 됐다라는 이런 통계치입니다. 그럼 뭐 쭉 보면은 제일 높은 게 뭐죠? 96.34%가 있네요. 요게 아파트입니다. 당연히. 뭐 좀 종목별로 차이가 많이 나죠. 거의 아파트는 100%에 가까운 거고요. 뭐 60%대, 심지어는 50%대도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익을 많이 내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굳이 주거용 부동산만 바라볼 거는 아니다. 부동산은 주거용 물건만 있는 건 아니죠.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상가도 있고 토지, 공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에는 자동차도 경매를 하는데 자동차는 사실상 좀 수익 목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적합한 종목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종목이 진행이 되는데 처음 경매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파트, 빌라로 시작을 하세요. 상대적으로 권리 분석이 이제 수월하고 명도도 수월하고 복잡한 게 없으니까 그러시는 것 같은데 조금 종목을 바꿔보면 수익이 조금 아파트보다는 빌라보다는 더 날 수 있는 종목들도 있다라는 것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매각가율이라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가격 대비 얼마에 낙찰이 됐느냐 요 통계치인데요. 감정가격 자체가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 매각가율이라는 것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한두 건이 아니라 뭐 보면은 752건, 아파트 110건, 이렇게 좀 데이터가 많은 거에 대한 통계치이기 때문에 거의 오차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는 전제하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종목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사전에 좀 알고요. 자, 이제 특수물건 한번 가볼게요. 일단 특수물건이 뭐냐? 요거부터 우리 좀 확인을 해볼게요. 특수물건, 일단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현행 법에 나오는 또 판례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에요. 그냥 시장에서 만들어진 용어이기 때문에 특수물건이 뭐다, 또 특수 권리가 뭐다라는 거는 주장하시는 분들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씩.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공통된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권리관계, 점유관계, 법률관계 이런 관계가 좀 복잡해서 입찰자가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로 부담해야 될 어떤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것들. 그래서 부담이나 위험을 안게 될 가능성이 큰 물건입니다. 가능성. 근데 그 밑에 부담이나 위험이 명확한 경우는 특수물건 아니다.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물론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본 시장에서 통용되는 특수물건의 개념은 이렇다라는 거죠.
부담이나 위험이 명확한 경우는 특수물건이 아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빌라, 아파트 낙찰받으면서 주택, 아파트 경매로 잘못 받아서 손해 크게 봤다 이러신 분들 계시죠. 근데 그분들, 손해보시는 분들이 10분이라고 한다면 8분이나 9분 정도는 거의 다 임차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물어줘야 되는 거를 분석을 잘못해서 그냥 낙찰 금액만 내면 되는 줄 알고 낙찰받았다가 나중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물어줘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요거는 분석을 잘못했을 뿐이지 사실은 부담이나 위험이 명확하죠. 선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있고 이 사람의 보증금이 3억 원이에요. 물론 선순위로 확정일자도 받고 경매 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 요구까지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낙찰받은 금액에서 그 금액에서 임차인한테 배당이 되기 때문에 전부 또는 일부가 배당이 될 겁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 한 3억 5천 정도의 4억 원 정도의 낙찰을 받는다고 한다면 임차인은 선순위니까 배당을 다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나는 인수되지 않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아예 안 했거나, 아니면 확정일자를 안 받아서 우선 변제권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선순위로 전입신고와 점유, 즉 대항 요건을 갖추면 낙찰자한테 그 임대차의 부담이 승계가 되는데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이 사람이 확정일자를 안 받았다, 또는 배당 요구를 안 했다, 근데 그 보증금이 3억이다 라고 한다면 낙찰 받고 나서 그 임차인한테 3억을 물어줘야 되죠. 근데 요거를 위험이냐? 위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그 아파트를, 빌라를 6억에 낙찰받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물어줘야 되는 3억만큼 낮은 금액 유찰을 이제 좀 시켜야 되겠죠. 유찰이 된 다음에 3억 원의 낙찰을 받으면 낙찰 받고 나서 임차인 3억 원 물어주고 결국에는 6억에 인수하는 셈이 되죠. 이렇게 분석이 가능한 거는 일반적으로 특수 물건이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일단 특수 물건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일반 경매 물건과 특수 물건의 차이는 뭐냐? 그럼 역시 일반 물건이라는 개념도 법률 용어는 아니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특수 물건의 좀 특수 물건이 아닌 물건들, 이런 거를 우리가 일반 물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비교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권리 분석 면에서는 비교적 단순하다 이겁니다. 여기서 비교적 단순하다라는 것은 권리 분석이 단순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일반 물건 중에서도 취득하면 안 되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낙찰 받고 나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고 심지어는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물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 분석이 그런 위험성을 판단하기가 비교적 단순해서 수월하다라는 의미일 뿐이지 비교적 단순하다는 의미로 일반 물건은 안전한 물건이구나, 그냥 분석 없이 낙찰 받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에 반해서 특수 물건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위험한 것만을 또 특수 물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안전할 수도 있는데 도대체 지금 일반 입찰자들한테 공개된 정보만을 가지고는 요게 안전한 사건인지 안전한 물건인지 또 위험한 물건인지 판단하기가 매우 복잡한 물건, 우리가 이런 거를 특수 물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명도 면에서 낙찰 후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는지 요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일반 물건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죠? 입찰 전에 예측 가능합니다. 명도가 수월하게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물론 요 명도는 실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성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는 합니다. 제가 일을 진행을 해보면 보증금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쫓겨나는 그런 임차인인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런 집에 들어온 내가 잘못이지 낙찰받은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하고 그냥 깨끗하게 나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월세 안 내고 이미 보증금 다 까먹고 그 이상의 이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사 비용을 터무니없이 요구하는 임차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명도 입찰 전 예측 가능하다라는 거는 요게 법률적으로 내쫓는데 문제가 없겠구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어떤 법률적인 권리 면에서의 예측 가능성일 뿐이지 저 사람이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저항이 심하겠구나, 심하지 않겠구나, 이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은 아닙니다. 요거는 사실상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자, 그에 반해서 명도의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게 특수 물건이에요. 뭐 좀 이따 그 특수 물건의 종류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다 살펴볼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유치권이죠. 그죠?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면 낙찰자가 내보낼 수가 없고요. 그 유치권자를 성립하지 않으면 내보낼 수 있습니다만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은지 그 물건의 그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입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유치권이 있는 물건을 낙찰을 받아서 소송을 하든가 아니면 협의를 하든가 그게 의외로 잘 돼가지고 그 수익을 크게 보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수물건이 위험하다가 아니라 분석이 복잡하다. 결국에는 그 얘기입니다. 낙찰 후 추가 비용 역시 다 가능하고요. 법적 분쟁 가능성, 일반 물건은 가능한데 특수물건은 확정이 좀 어렵습니다. 입찰 전에 낙찰 후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또 권리 인수 또는 소유권 상실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유권 상실은 아주 최악의 경우죠. 권리 인수한다고 한다면 그 권리가 좀 크고 작을 수는 있습니다만 소유권을 상실한다라고 하면 아예 돈 주고 취득을 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다 해서 이제 내 것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년 후에 2년 후에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일도 사실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물건이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일반 물건이 훨씬 좋네요. 권리 분석도 비교적 단순하고 모든 리스크를 입찰 전에 명확하게 예측 가능합니다. 그에 반해서 특수물건은 복잡하고요. 뭔가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수물건을 노리는 이유 결국에는 기대 수익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일반 물건은 그냥 일반적이에요. 물론 일반적이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그냥 상식적으로 경매하면 요 정도 이익을 봐. 우리 앞에서 통계 봤죠. 아파트 낙찰 받으면 요 정도 이익 봐. 토지 낙찰 받으면 요 정도 이익 봐. 조금 더 크겠죠. 공장 낙찰 받으면 요 정도 이익 봐. 요런 게 아주 그냥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특수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파트 중에서 특수물건은 아파트 중에 일반 물건을 낙찰 받는 것보다 수익이 나면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분석이 잘못되면 이런 문제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표현이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좀 도박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근데 그것도 또 정확한 표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수물건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남들이 분석 못하는 거 그거를 나만 정확하게 분석해서 낙찰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도박이라고 볼 수는 없죠. 자, 일단 그럼 우리가 특수물건 하는데 특수물건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 볼게요. 대표적인 게 법정이상권, 유치권이죠. 법정이상권 성립 여지가 있다라는 물건.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요. 토지만 매각을 한다거나 건물만 매각한다든가 이걸 같이 매각을 하면은 법정이상권의 문제가 발생을 안 하는데 하나만 파는 경우 이럴 때 법정이상권이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 요것은 그 낙찰자가 수익을 보느냐 손해를 보느냐 요 문제거든요. 그래서 법정이상권이 성립 여지가 있는 물건, 여지 있는 물건이죠. 우리가 토지 건물이 있는데 토지만 또는 건물만 매각하는 사건에서 요게 법정이상권 낙찰 후에 법정이상권이 성립할지 성립하지 않을지를 법원이 미리 좀 판단을 해서 그 결과를 매각물권명세서에 표시를 하고 그렇게 매각을 하면 굉장히 안전할 텐데 법원이 그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법정이상권이 성립할지 않을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해라. 입찰자 너희들이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성립 여지 있는 물건 성립하는 물건도 아니고요. 성립 안 하는 물건도 아니고 그래서 요거를 분석을 제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토지를 낙찰받는데 법정이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데 법정이상권이 성립한다 그러면 철거 청구를 못하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 토지를 낙찰받는 사람은 법정이상권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남들은 다 야, 저거 낙찰받으면 법정이상권이 성립하겠네. 그래서 낙찰 받으면 안 되겠네. 아니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받아야겠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나는 어떤 분석 자료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거는 법정이상권이 성립하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낙찰받아서 경쟁 없이 낙찰받아서 이익을 좀 크게 볼 수가 있죠. 또 유치권 신고가 있는 거, 뭐 신고가 있다거나 주장이 있다거나, 유치권은 뭐 성립 요건 자체가 신고는 아닙니다. 채권과 점유. 근데 그 채권과 점유라는 요건만 갖추면 법원에 별도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으니까 이 유치권에 대한 판단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순위 전입신고인이 있는 물건, 우리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얼마 인수할지 명확하게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특수물건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른 소리를 하느냐? 아닙니다. 전입신고인과 임차인은 다르죠. 그죠? 친구네 집에 그냥 얹혀 사느냐고 잠시 주민등록 놨다거나 아니면 뭐 시골 사는 그 조카가 그 삼촌 집에 서울에 있는 뭐 어떤 회사에 취직이 돼서 자리 잡을 때까지 삼촌 집에 들어와 있다라든가 그때도 전입신고는 하니까요. 그 주택에 빌라에 아파트에 지금 내가 경매로 받으려고 하는 그 물건에 소유자 아닌 다른 사람이 선순위로 전입신고가 돼 있다. 물론 이 사람이 임차인이라면 보증금 물어줘야 됩니다. 분석이 명확해지는데 전입신고만 되어 있을 뿐이지 도대체 임차인인지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분석이 어려워지죠. 그죠? 이런 것도 특수물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그 위장 임차인 분석하는 방법 이래가지고 강의들도 많이 하고 책들도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냥 내용을 보면 위장 임차인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일 뿐이지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이 사람은 위장 임차인이다라는 증거를 잡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분 매각 사건, 부동산은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공유할 수 있죠. 공동소유라고 하죠. 공유할 수 있는데 부동산, 예를 들어서 아파트, 뭐 빌라, 상가, 공장 이런 것들이 통으로 한 채가 다 매각되는 게 아니라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 지분만 매각하는 거 요거 우리 셋째 시간에 조금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그 물건도 우리가 특수물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상에 인수되는 권리 또는 등기가 있는 물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수물건이라고 하는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 가등기, 가처분 이런 것들 다 등기되는 권리죠. 물론 가처분은 등기 안 되는 가처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여기는 등기상 인수되는 권리니까 요거 다 등기되는 거예요. 그런데 별표로 나눴죠. 윗줄하고 밑에 줄하고. 나눈 이유는 지상권이 인수된다. 선순위라서 지역권이 인수된다 또는 전세권이 인수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입찰자 입장에서는 인수하는 부담을 명확하게 가늠할 수 있어요. 전세권 같은 경우에 전세 금액 분명히 정해져 있고 전세 기간 정해져 있고 그게 다 등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역권이라는 거는 요게 인수되면 토지 소유자는 지역권자한테 어떤 편익을 제공해야 되는지 이미 등기상에 다 나와 있어요. 법률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또 지상권, 효력이 어떻다? 우리 민법에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요게 인수된다, 인수되지 않는다만 판단을 하면 인수되는 부담의 크기는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 가늠이 가능해요. 그런데 가등기, 가처분 요거는 조금 애매합니다. 일단 가처분부터 말씀드리면 장래에 어떤 소송을 하려고 그래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를 상대로 뭔가 소송을 하려고 그래요. 이 부동산에 관해서. 그런데 소송을 하는 동안 이 부동산 소유자가 이 부동산을 다른 쪽으로 처분을 해버린다든가 아니면 뭐 은행 가서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준다든가 이래버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해서 어떤 집행을 하는데 실익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의 현상을 동결시켜 놓는 절차가 가처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등기는 이거 우리 둘째 시간에 깊이 있게 좀 살펴볼 건데 가등기는 앞으로 언젠가는 할 등기를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등기예요. 이런 정도로만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런데 제가 나누는 거는 윗줄은 분석이 명확하지만 밑에 줄은 선순위 가등기가 있다. 물론 후순위면 다 소멸됩니다. 후순위면 다 소멸되지만 선순위 가등기가 있다. 또는 선순위 가처분 등기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인수가 돼요. 등기상에서 낙찰받고 법원에 이제 소멸된 권리 지워주세요 라고 할 때 가등기 신청해봐야 법원이 안 지워줍니다. 요거는 인수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등기에 실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가처분에 실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실체가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거는 성립 요건 자체가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가 살아있다? 그러면 실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가등기 가처분은 등기가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실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 특수물건 종류까지 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특수물건 투자의 개념, 지금까지는 특수물건을 봤고요. 특수물건 투자의 개념, 권리 분석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일단은 부족해가지고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자료도 필요할 것이고 증거 자료도 필요할 것이고 또 그 증거 자료를 토대로 확신을 할 수 있는, 확정을 할 수 있는 법률적인 지식도 필요하겠죠. 이런 정보가 부족해서 낙찰 후의 위험을 확정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이게 일단 특수물건이라고 지금까지 우리 공부를 했고요. 이 물건을 경쟁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받는다. 이게 핵심이죠. 그죠? 왜요? 위험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입찰자 입장에서는 낙찰을 받아서 나중에 어떤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입찰을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거를 나는 분석을 좀 제대로 해서 이거 위험하지 않겠다. 내지는 위험하다고 하더라도 그 크기가 크지 않겠다라는 정도의 어떤 확신을 가져서 낙찰을 받는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경쟁 없이 입찰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에 낙찰을 받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위험을 제거한다. 큰 수익을 얻는 투자 방식. 낙찰 후에 그 위험을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낙찰 전에, 입찰 전에 이미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특수물건 투자의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특수물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특수물건이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어느 정도 경매 공부를 하신 분들인데 특수물건 투자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한번 좀 정리를 해봤고요. 요거는 사실은 특수물건 또는 특수권리 이런 것들을 강의하시는 다른 분들과는 조금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한번 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셋째 시간에 지분매각 물건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분매각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판단이 가능해요. 전체 1소유권이 아니라 그 중에 몇 퍼센트를 매각하는 건지 그리고 그 몇 퍼센트를 매수하게 되면 내가 낙찰받게 되면 그 다음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어떤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고 어떤 권리가 제한되는지 우리 법률적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이 어렵다. 분석을 할 수 없다. 낙찰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분매각은 사실 특수물건에서 빠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집어넣었죠. 그리고 대부분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특수물건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조금 나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남들이 안 들어가는 물건, 그런데 들어가도 문제없는 물건, 그걸 낙찰받아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 요거를 특수물건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가 간단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 시간 우리 가등기 한번 살펴볼 거고요. 셋째 시간 지분매각 사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시간에서 다시 뵐게요.